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BTV 영화당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주제를 골랐습니다. 네. 피피 폭력의 연대기.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이 데이비 크로넨버그라는 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인장을 영화마다 찍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개성과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냈던 감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감독의 허다한 그 작품들 중에서도 유달리 돋보이기도 하고 또 워낙 좀 개성 있어 보이는 흡사 2부작처럼 보이는 네. 갱스터 영화 두 편이 있는데 사실 이 감독의 전작들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이 두 편의 이부작이 약간은 배신이나 전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영화여가지고 맞습니다. 전 플라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밥 드실 수 있으세요? 잘 먹어요, 저는. 오, 네. 그런 영화 보다가 네. 이 이부작을 보는 순간 이 감독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감독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비 크로넨버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SF라는 장르와 호러라는 장르의 그 접점에서 네. 굉장히 귀기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말하자면 어떤 뭐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접점이라든지 이런 걸 네. 다루는 감독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앞서 나간 감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핫도그가 되고 있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이런 식의 주제를 크래쉬 같은 영화. 네, 제일 먼저 다룬 감독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기괴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또 접합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쩌면 이전의 작품들이 인간과 다른 동물 혹은 물체들과 네. 결합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물음을 했다면 네, 이 두 편의 영화에서는 인간 안에 두 개의 맞아요.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이 더 강력한가, 우세한가라는 질문을 물으면서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탐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 두 편이 워낙 그 재밌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주연 배우가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비고 비고 모텐슨입니다. 사실은 비고 모텐슨하고 일반 그 관객들한테 보면은 아라곤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고 반지의 제왕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그 그린북에서의 어떤 역할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비고 모텐슨의 팬인 제 입장에서 비고 모텐슨의 최고는 이 2부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고 모텐슨과 데이비 크로넨버그라는 이 두 사람의 협력하여서 나오게 된 두 편의 탁월한 갱스터 영화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턴 프라미스 그리고 폭력의 역사 이 두 편입니다. 영국 런던 14살의 한 소녀가 출산 중에 숨을 거둡니다. I'm afraid we've lost the mother. Okay, enough. My name is Tatiana. My father died in the mines in my village. So he was already buried when he died. 이 죽음을 지켜본 조산원 안나는 소녀의 유품인 일기장을 토대로 아기의 연고를 찾아 나서죠. Why I left? 수소문 끝에 도착한 식당의 주인은 인자한 듯 보이는 세미온. 그러나 그곳이 사실은 러시아 마피아의 소굴이고 세미온이 잔혹한 보스란 사실을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안나의 삼촌이 해석한 일기장의 내용은 더없이 참혹했는데요. Насилование means rape. Igla means needle. Prostituция. Perhaps you can guess. 세미온은 아들 키릴이 이를 저지른 것이라며 일기장 원본이 경찰에 넘어갈까 걱정을 하죠. I was shocked to discover that my son Kirill is mentioned many times. If the diary should find its way to the police, I mean, some of the things my son did are illegal. And he is a good boy. 또한 그것을 빌미로 안나를 협박합니다. So you know where I am, and I know where you are, Anna Ivanovna. 한편 키릴을 도와서 조직의 갖가지 뒤처리를 담당하는 운전사 니콜라이. That's their driver. 그는 소녀가 출산한 아기를 러시아로 보내주길 원하는 안나의 가족들과 만나지만 일기장만 손에 놓고 자리를 뜹니다. The midwife said she had an uncle, the Russian. She said he has read the diary. You cannot trust the Russian. Perhaps you can deal with him. 세미온은 일기장을 건네받아서 불태워버리고 니콜라이에게 안나의 삼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소녀의 죽음과 진실을 파헤치는 안나.
차츰 강도 높은 미션을 해결하면서 마피아의 일원이 되어가는 니콜라이. He offered me stars. 과연 두 사람에게 어떤 앞날이 펼쳐지게 될까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묵직한 연출, He was engaged. 비고 모텐슨 연기의 정점과 만나는 이스턴 프라미스. He lay with you.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이스턴 프라미스입니다. 폭력 역사보다는 이제 나중에 나온 작품이지만 이 작품 오늘은 또 먼저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비고 모텐슨 굉장하죠. 네, 저는 이 순서를 폭력 역사부터 보고 다시 또 이어서 이제 이스턴 프로미스를 봤는데요. 네. 폭력의 역사에서는 되게 착한 역할이잖아요. 착해 보이는 역할이 일단은 시작은 네, 착한 네, 역할이니까.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스턴 네, 네. 프로미스는 등장하자마자 맞아요. 일단 어두워 보여. 일단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뭔가 비밀이 많겠구나,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외형이죠. 네, 알고 봐도 비고 모텐슨 맞아? 초반에 한 몇 분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고요. 무슨 네. 특수 효과의 도움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이 배우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어떤 말투를 이 착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라든지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비고 모텐슨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가득한 연기하면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력적인 세계에서 예를 들면 레온 같은 데서 등장하는 게리 올드만 같은 네. 그런 어떤 광기 어린 캐릭터를 우리가 카리스마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장르적인 연기였죠. 근데 이 영화에서의 니콜라이로 등장하는 비고 모텐슨을 보다 보면 아 카리스마라는 게 꼭 반드시 막 이렇게 감정을 격양시키고 광기라든지 무슨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묘사되는 게 아니구나. 차갑고 냉정하고 가라앉고 안정적인 카리스마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나오미 와츠가 오토바이 주차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약간 지그시 아. 몸을 약간 뒤로 제끼잖아요. 젖히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와 너무 무서워요. 내 앞에 저런 사람 있으면 바로 도망칠 것 같아. 세미온이라는 어떤 식당에 그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 얼핏 봐서는 너무 인자한 사람 네. 같은데 다시 말하면 선처럼 보이는 악이잖아요. 그렇죠. 니콜라이는 처음 딱 등장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악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화의 후반에 등장하면 사실 또 반대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 양자 사이에 안나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인 거죠. 계속 당신 악한 사람 아니냐, 나쁜 사람 아니냐 물어보니까 계속 니콜라이가 한마디 합니다. I'm driver. I go left, I go right, I go straight ahead. That's it.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구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뒤에 폭력의 역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데이빗 크로넨버그가 폭력을 보는 시각이겠죠. 지금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의 희생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서 발원했는가라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폭력의 기원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처럼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2부작에 한해서 저는 폭력의 역사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두 편의 영화가 어쩌면 데이빗 크로넨버그가 생각하는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를 탐구하는 작업이고 어쩌면 그 결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영화 모두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상한 기묘한 무시무시한 엔딩이에요. 네. 언뜻 보기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한 장면씩이 더 있는데 그 장면을 딱 찍은 게 어쩌면 크로넨버그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밥이 넘어갈까 뭐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폭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역사적이고 또 구조적인 것이다라는 어떤 견해를 둘 다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스턴 프라미스에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티브가 있죠. 바로 문신인데 네. 이 문신을 새기는 그 의식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직원의 일부가 되는 의식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이 폭력 조직 극중에 등장하는 실제 있는 폭력 조직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그 일원으로서 활약한 내용들 등등등 것이 이제 몸에 문신으로 새겨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신 자체가 폭력의 역사이면서 일종의 벽화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몸에다가 말 몇 마리 잡았는지 글쎄 말이에요. 사냥의 흔적 같은 걸 네. 벽화로 새겼듯이 자기 몸에다가 자기의 역사와 폭력의 투쟁의 역사를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신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네. 강렬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문신을 받을 때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제 비고 몬텐슨이 문신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У меня нет ни отца, ни матери. Я живу в законе. Я по воровскому закону жил, живу и буду жить. Поэтому
Свободное место. На твоей груди, на коленях. 자기는 이제 부모를 자기한테서 지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슴속에 우리가 별을 새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그 별이라는 게 그 조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문신이 이 조직의 어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In Russian prisons, your life story is written on your body in tattoos. If you don't have tattoos, you don't exist. 몸이 거의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인지. 어쩌면 그런 식으로 폭력의 역사라는 걸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시체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의 시작 지점은 크리스마스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따뜻한 그런 시즌이고 또 영화가 약간 가족 드라마적인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안나의 가족이 있고 그다음 이쪽 끝에 가게 되면 이제 세미온의 가족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참혹한 그 가족 드라마와 갱스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이 영화가 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런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네. 안개 뭐 이런 것들 포기한 떠오르게 그런 되는데 날씨들,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만큼 정말 그런 그 으슬으슬 굉장히 음울한 런던의 밤 분위기를 잘 살리는 영화도 드문 것 같고요. 네. 또 이 데이비 크로네머가 어떻게 보면 악취미라고까지 볼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그냥 관객을 아주 그냥 악소리 나게 만들잖아요. 엄청나죠. 네, 약간 하네케의 어떤 영화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그 영화를 말해버리면 그 자체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네. 영화의 첫 장면부터 여러분 마음을 굳게 드셔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빗 린치의 영화가 시작하는 방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린치 영화 중에 이제 블루벨벳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렇죠. 그럴까요? 평화로운 어떤 시골의 어떤 그런 완락한 가정들과 집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귀가 나온다거나 손가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비 크로넨버그도 예를 들면 스캐너스 같은 영화를 보면 머리가 터지면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화 처음부터 관계를 완전히 사로잡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느슨하게 몸이 나른하게 누군가에게 몸을 맡기는 순간이 언젠가 생각하면 미용실이나 이발소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면도할 때 칼을 맡기는 거잖아요. 목을 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야 거의 어떤 절대적인 믿음에 가깝고 또 모든 그 스몰 토크들이 미용실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생기는 가장 폭력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폭력이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또 돌출되어 있는 광기처럼 묘사가 되는지를 사실은 묘사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 속에 내재해 있는 숨어져 있는 그 폭력이 돌출되는 장면인데 이거는 사실은 폭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크로넨버그가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장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두 번째 장면은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퀀스가 뭐냐면 한 여자가 약국에 들어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혈을 하고 있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는 장면이거든요. Was she hemorrhaging when you found her? Yes. 저 사람 누구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 첫 번째 장면은 충격, 두 번째 장면은 질문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편집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초반에 이제 두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셈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스턴 프로미스를 보신 분들이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면 그 스토리도 다 까먹고 누가 등장했는지 배우가 누군지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스턴 프로미스를 보고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죠. 사우나 장면. 네. 굉장하죠. 네. 다시 봐도 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고 보게 돼요, 영화를. 왜냐하면 네. 어떤 격투씬이나 액션씬에서 네. 옷깃을 잡거나 물고 늘어지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은데 네. 잡을 데가 없어요. 역사를 못 잡는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그 소리 정말 크로넨버가 사운드를 잘 쓰는데 네. 쇳소리, 그러니까 이 칼날이 살결에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를 너무 잘 내가지고 이것은 옷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러면서 그렇죠. 네. 네. 뼈와 뼈가 부딪히고 뼈가 칼에 부딪히는 소리. 아 정말 핏빛 폭력의 연대기죠. 그러니까 크로넨버그 영화에서 원래 SF나 호러의 접점에서도 그런 부분 많잖아요. 기계와 인간이 몸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몸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선 그게 유기체와 어떤 금속으로서의 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혀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그 두 개가 부딪히는 순간에 문신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가 집요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사우나 장면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와,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많은 후대 감독들의 그 감독들의 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감독만 하더라도 박훈정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 장면에 관한 오마주든 영향이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러네. 신세계도 그렇고요. 네. 낙원의 밤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다시 봤을 때 처음에 충격보다도 더 심했던 게 네. 일단 우리 비고 모텐슨 배우가 감독을 정말 믿고 있구나. 이렇게 온몸을 다 바쳐서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네. 다시 한번 놀랬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모자이크도 없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장면이다 보니까 네. 그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피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날아올 것 같아. 네. 그리고 비고 모텐슨이 막 급하니까 사람을 그 집을 던진다든지 밀어 넣는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동작의 연출, 액션 연출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굉장한 진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나면 데이비 크로넨버그가 이 갱스터 영화들을 만들면서 옛날 영화들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인간이나 어떤 주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연장선상이구나. 이것도 역시 어떤 경계선상에서 벌어지는 네. 칼날 같은 위기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영화에서 두 가지 세계가 접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말하자면 니콜라이가 담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폭력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어떤 러시아 마피아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폭력의 어떤 그림자도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안나라는 조선사가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안나가 폭력의 세계로 뭔가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양사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대놓고 니콜라이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You're in very wrong place, Anna Ivanovna. You belong in there with nice people. Stay away from people like me. 안나는 이 세계에 들어오지 말고 착한 사람들의 세계에 머물러 사세요. 여기 들어오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두세를 명확하게 분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폭 영화에서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던 길 가지 않고 그냥 거기다 개입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던 니콜라이도 사실은 경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뒷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Судя по твоим напорёгам, видно, что ты сидел в Сибири. И что ты был вором. Отец мой на дядю батрачил. Начальство в машине чинил. Мне 15 было, когда я начал запчасти продавать. 어려서 사실 이렇게 절도 같은 거 하다가 감옥을 가기도 하고 시베리아에서 그러면 사실상 15살에 자기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양자 사이에서 살고 있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양자는 삶과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이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라면 안나는 폭력과 어떤 평화로운 일상 중간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인물이 만나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니콜라이가 몸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러시아 마피아의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는 악한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세계에서는 뭔가 염탐을 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간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나의 엄마나 이제 삼촌이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나의 엄마는 처음에는 이제 뭐 약간 선의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번역 작업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니까 겁이 나잖아요. 네. This isn't our world. We are ordinary people.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삼촌이 그런 말 하잖아요. She was an ordinary person.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안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두 세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죠. 충격적으로. 시작할 때 했던 말들과 시작할 때 있었던 상황이 후반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제 이 삼촌이 네. 술 드시고 아무 얘기 막 하는 집안에 그런 분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죠. 네. 안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Black men always run away. Oh, Stepan. Stop. It is not natural to mix race and race. That's why your baby died inside you.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얘기를 하는데 후반에 가면 그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안나는 그 세계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작할 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이 후반부에 가면 완전 역전돼 있다는 것이 경계선이라는 건 사실은 완벽하게 나눠진 선이 아니라 넘나들 수 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세계의 접점이라는 어떤 키워드나 모티브로 접근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런던은 런던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 마피아들이니까 러시아계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네. 수도 있고 양자의 어떤 접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가 이제 주로 그 폭력의 역사가 이제 주로 이제 낮에 펼쳐지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면 이 영화는 이제 주로 밤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날씨도 서로 대조가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어떤 그 일기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어쨌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초반에는 키릴이라는 또 뱅산카셀이 그런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네. 집안에 그런 애 한 명씩 꼭 있죠. 있죠. 대책 없이 사고 뭐술 먹고 사고 치고. 근데 알고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키릴과 아버지인 그 세미온 사이에서의 대비도 보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시작할 때 보여줬던 이미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훨씬 더 맞아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스턴 프라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네. 이것 빼고 다른 장면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겠죠, 뭐.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작할 때. 네. 목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발소 장면. 네, 그건 이제 또 저니 데비 나오는 비슷한 영화가 있어서 아, 네. 네. 제가 고른 장면은 사우나 장면이고요. 네. 그 장면만 진짜 다시 봐도 살떨릴 것 같은데 어떨지 지금 다시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고의 한 줄이잖아요. 한 줄 찾아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안나의 엄마와 삼촌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고요. 네. 그게 끝나면 영화가 해피엔딩인데 네.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등장을 합니다. 1년 후가 지났을 때 니콜라이 상태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니콜라이가 묵주를 돌리면서 묵주 한 줄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에게 악에게 어디에게 먹이를 줘야 하지? 라고 근심하고 있는 니콜라이의 장면이어서 이 다음부터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 묵주 한 줄이 제게 최고의 한 줄이었습니다.